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 함께 뉴스 3 플러스 한번 가볼까요? 예, 일단 뉴욕 증시 상황은 팔았습니다. 다우존스는 1%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은 0.18%, S&P 500은 0.64% 하락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부채 한도 이슈가 좀 네네. 시장의 전반적인 그 심리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야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국 두 번째 부채 한도 협상 실패. G7 출장 일정도 단축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뭐 다음 달 초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는 맞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그냥 일종의 협상이고 정치적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극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메카시 하원 의장과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 여긴 공화당의 인사들이고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만나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협상을 재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본격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을 한 거는 지난달 9일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그 3시에 시작했는데 1시간 정도 하고서 그냥 나왔습니다. 뭐가 크게 틀어졌거나 뭐가 되게 잘 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틀어진 쪽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양쪽 다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느낀 게 아닌가.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막판까지 가보자. 네, 메커시 하원 의장은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번 주말까지 협상 타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도 이거 디폴트 시키겠다라고 덤빌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공멸하는 길이라는 건 알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거지. 이거를 뭐 이번 주말까지 협상이 타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고 척 슈머 민주당 쪽 원내대표죠. 이분도 대화가 좋았고 생산적이었다. 우리는 모두 디폴트라는 끔찍한 선택지, 디폴트가 끔찍한 선택지라는 것에는 동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디포트로는 가지 말자. 예. 근데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는 지금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BBC 표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여기 보시면 부채 한도가 위로 있고 부채가 아래로 있습니다. 한도보다 조금 아래로. 예, 계속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차오르면 한도를 높이고 뭐 그렇게 했던 거겠죠. 예, 차면 올리고 차면 올리고 차면 올리고 하다가 네. 요 순간부터는 빚이 더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올라가면 조금 채워보고 올라가면 좀 채워보고 뭐 이렇게 갔군요. 예, 이거는 조금씩 늦어진 거죠. 네, 그러네요. 협상이. 네. 그리고 요 뒤로 갔을 때는 살짝 위로 올라갔는데 여기도 이제 뚫고 올라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울기를 보니까 최근 몇 년이 진짜 점점 더 부채 한도가 가파르게 늘어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뭐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좀 보여주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번에 뭐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그렇고 과거에 78차례나 한도를 상향을 했고 이번에도 그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걸 두고서 이제 자넷 옐런 장관이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최근에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전에 이거 뭐하러 두냐. 어차피 매번 이럴 거. 어차피 협상에서 어차피 올릴 것 같으면 굳이 이거 매년 고생하지 말고 그냥 투자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했던 얘기가 아니 매번 이렇게 협상하다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야 그냥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신흥국이나 이런 데들이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 우리는 어떻게든 뭐 한도 협상하면서 뭐 넘어가겠지만 그렇죠. 이 위기에 신흥국들 여러 날라간다. 예, 예. 그러면서 이거 한도를 없애자라는 주장을 예전에 자넷 옐런 장관이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부채 한도가 있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그 예산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채 한도 없다고 해서 예, 예. 뭐 그렇겠죠. 야당이랑도 협의도 해야 되고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있는 거 문제고 그리고 한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는 꼭 부채 한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신용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거시경제 통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을 약속해야 한도를 올려줄 수 있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그 전까지는 그게 말이 되냐, 니네도 매번 올릴 때 그냥 올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의회가 조건을 다는 것을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한 발 좀 물러난 게 재정 개혁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
재정 개혁은 별도로 논의하고 부채 협상은 따로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아예 조건이 없이 그러니까 뭐 부채 한도는 부채 한도지 뭔 소리야 이러다가 그럼 니네 자꾸 그런 얘기하면은 이거랑 연계해서는 말고 재정 개혁은 별도로 논의할 게 약간 한 발 물러난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핵심 쟁점은 정부 지출 프로그램 중에 어떤 거를 삭감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공화당 쪽에서는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식품 구매 등 지원받는 조건으로 이제 예산을 받잖아요. 뭔가 그 지원을 받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네,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은 일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넣자라는 거고 이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안 그래도 좀 그 일자리가 많이 남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구인이 많은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의지를 살짝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가운데 미국 자넷 옐런 장관은 이게 만약에 다음 달 1일까지 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경제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7 회의가 오는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잖아요. 네.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갔다가 G7 정상회의를 하고 파푸아뉴기니하고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요런 지역의 어떤 일환이었는데 지금 당장 그 국내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두 국가를 방문하지 않고 바로 복귀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 이 뉴스가 이제 계속해서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우리 3프로 TV나 뭐 여러 또 경제 콘텐츠들의 소개들이 좀 되면서 약간 공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요건 하여튼 결론은 그래도 막판까지는 가야 이제 좀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마 대충 그림은 협상은 하되 뭐 예산은 조금 줄여보는 거 요 정도로 아마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네. 결론은 언제나 이제 극적 타결, 대의적 합의. 사람들이 다 결과를 예상하는데 극적타결. 네. 근데 영화를 보더라도 네. 하긴 뭐 주인공이 살아날 건 알지만 극적으로 또 살아나니까 그 심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 나 울리려고 하는 거 아는데 또 네. 눈물이 나. 또 짜면 또 좀 내줘야지 뭐. 그 눈물이 나면서 네. 이 뻔한 감독의 기획에 울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하여튼 부채 한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중국 인민은행이 디플레이션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닥 좋지 않다. 근데 어제 오늘 유독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담은 보도가 많았어요. 그래요? 네, 이게 좀 여러 가지 뉴스를 좀 함께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1분기 통화정책 실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보고서를 내는데 거기서 이제 디플레이션은 없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디플레이션은 없다라는 발표를 하는 이유는 네. 디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니까 없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촉발된 건 언제였냐면은 지난번에 3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부터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3월에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 다들 뭐 지금 영국은 두 자릿수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를 0.7%면은 그 0%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대단히 안정적이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네. 걱정합니다. 경제 침체에 하긴 대한 그렇겠죠. 우려를 금리보다도 훨씬 낮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PPI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2월에 마이너스 1.4%였는데 3월에 마이너스 2.5%로 오히려 낙폭이 커졌어요. 보통 생산자 물가가 조금 지나서 소비자 물가로 보통 나타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선행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는 진짜 다음 분기나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려하는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아, 그리고 4월 CPI 같은 경우는 1년 전보다는 0.1% 올랐는데 3월 그 전월보다는 0.1%가 내렸어요. 네네.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분명히 이제 소비비 회복이 더딘 것은 분명해 보이고 제조 쪽에서도 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지급 준비율을 25bp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에 25bp를 또 추가로 인하를 했고 네. 한 95조 원 규모의 그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옛날 일본 느낌인데 이 정도면.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제로 물가 있을 때 언제였죠? 그거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그랬었나요? 제로 물가여가지고 아.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게 보통 2%를 타겟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물가 안정 목표는 사실 위로 올라갔을 때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잡는 게 2%였어요. 아. 근데 이게 0%로 있으니까 그러면 저도 그때 한국은행 출입할 때였는데 그 이주열 총재 만나면은 근데 물가 어떻게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할 게 있어요? 뭐 금리를 더 낮출 거예요? 뭐 뭘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디플레이션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어제 그 인구 통계 관련한 게 또 나왔는데 일단은 청년 실업률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20.4%. 중국이. 예, 작년 12월에 16.7%였습니다. 중국도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국무원 판공부는 1년 이상 대졸자를 고입하게 되면은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악화되고 있는 거는 민간 기업의 고용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곧 발생할 겁니다. 뭐죠? 그 졸업을 네. 6월 말에 합니다. 6월 말. 예, 우리나라는 2월 3월에 2월 달에 졸업하잖아요. 아 중국도 가을 학기 시작이군요. 예. 그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1,158만 명. 이번 졸업생이. 예. 대학 졸업생 1,100만 명 넘어서는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역사상 중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떡하나라는 고민이 좀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중국의 노동 인구가 지난 3년간 4,100만 명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예? 청년 실업률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중국도 슬슬 그 좀 3D 그러니까 3D 업종에는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청년들이 예.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양쪽이 겹치는 것 같아요.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있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전체적인 고용이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도 높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CNN 보도인데요. 제가 오늘 관련한 뉴스 좀 연결해서 좀 준비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어떻게든 실업률을 좀 낮춰야 되니까 지금 중국 지방 정부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노점상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예. 왜요? 광동성의 선전시 같은 경우는 네. 그동안은 도시미관과 환경위생을 이유로 노점상을 전면 금지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상하이시, 저장성의 항저우시, 베이징시 이런 데가 노점상들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뭐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단속도 잘 안 하게 되고 이게 특정 지구를 지정해서 허용하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전에 우리도 한참 청년 실업 막 문제될 때 푸드 트럭 같은 거 이렇게 막 맞아요. 일부러 마련해주고 뭐 이랬었었는데 예. 그런 느낌인가?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서 지금 중국 런던대의 그 스티브 창 소장 같은 경우는 이게 고용 창출이나 경제 성장이 안 되니까 차라리 사회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그 젊은 사람들한테 노점상이 되라는 거 말고는 더 이상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풀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그 찌보시라는 곳이 있다는데 저도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둥성의 공업도시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그 또띠아 있잖아요. 전병에다 고기 말아 먹는 거. 네. 이게 좀 유행을 하면서 찌보시 경제가 좀 살아났다는 보도가 그거 뭐 얼마나 먹는다고 살아나겠어요? 그 지역 GRDP를 그러니까 지역 경제 성장률을 좀 올리긴 올렸대요. 관광 산업으로 해서 그 또띠아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중국 정부에서 이걸 부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치보시? 쯔보시라고 돼 있던데요. 찌보시. 쯔보 바베큐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국의 지금 반도체 생산량이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뭐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한국이랑 대만의 반도체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떤 해석이냐면은 첨단 반도체는 만들 수 없게 됐다라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예전에는 첨단 반도체 경쟁을 하다가 지금 그 규제를 맞아가지고 못하게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레가시 공정이라고 불리는 뭐 가전 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데서 쓰는 일반 반도체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들기 아주 어렵진 않은. 예. 네. 그리고서 이번에 그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오포 있어요. 오포가 자체적으로 반도체 설계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 닫았습니다. 오포의 반도체 설계 회사 문을 닫았어요? 예, 예. 거기는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괜히 했다가 하지도 못할 것 같고 했다가 화웨이 꼴 날 수 있다. 아, 괜히 저 제재 두드려 맞고 하면 예.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힘들어진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 3천여 명의 그 최첨단 반도체 설계를 하던 인력들이 지금 다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오포가 굉장히 규모가 또 큰 모양이더라고요. 규모 크죠. 동남아 같은 데서는 오포 폰이 엄청 팔린다고. 중국 핸드폰 업체를 하면 오포, 비보, 샤오미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글로벌 레벨로 보면은 애플, 삼성, 샤오미, 오포.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 중국 걱정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아, 왜 이렇게 쓸데없이 중국 걱정 많이 하냐고 그러셔서 아, 그럴 이유가 없지요. 어제는 중국 왜 이렇게 띄워주냐고 또 뭐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너 이렇게 중국 얘기 많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으신데 워낙 이제 우리에게 예. 영향이 또 크기도 하고 우리 기업들 상당수가 또 중국과 연결이 좀 돼 있으니 중국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은 대체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예. 중요하게 좀 다뤄지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관련한 그 발표가 많았어요. 그 인민은행 발표도 있었고 네네네. 인구 관련한 발표도 있었고 거기에 뭐 생산 소비 관련한 발표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뉴스를 너무 이렇게 목적지향적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뉴스는 일어난 사실을 보고서 그 팩트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특별한 뭔 목적을 가지고 뭐 중국을 띄워주면 저희한테 뭐 좋은 게 있나요? 꾸안수누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아,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보겠습니다. 피곤하네요. 그 LG 디스플레이가 이르면 이번 분기부터 삼성에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로이터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내에서도 취재하기가 쉽지 않은 이슈인데 작년에도 이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네네.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보도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서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LG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한 200만 대 그리고 향후에는 300에서 500만 대 가량의 출하량을 늘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로 가는 초도 물량은 77인치와 83인치 화이트 OLED TV 패널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0만 대라 그러면은 최소한 2조 원 정도 규모. 그리고 전체 그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캐파의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의 수익성에는 개선이 되겠죠. 작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1분기에만 1조 원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아무래도 그 글로벌 1위 TV 업체인 삼성전자가 OLED 디스플레이를 사주면은 그리고 전체 매출의 한 20-30% 정도 된다 그러면은 공장 가동률이 뭐 100%를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갖고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고민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00만 대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부 OLED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 생산 능력에 도달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KB증권의 분석을 인용해서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은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한데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수익성에는 충분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은 삼성전자와 소니에 주로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OLED 패널이 좀 비싸죠. LCD 비싸죠. 패널보다 예. 좀 비싸고 뭐 더블 가까이 되던데. 물론 요즘 좀 내려온 것 같긴 합니다만. 예, 보도에 나오기로는 5배 비싸다고 나와 에? 있는데 그렇게나 비싸요? 근데 이거는 그때 가격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보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OLED TVB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LG가 54.5%, 소니가 26.1%, 뭐 삼성은 뭐 6.1% 정도. OLED는 예. 아 소니가 그래도 꽤 많이 파네. OLED TV 자체가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LG가 압도적으로 높고 소니가 요 정도 점유율이 있는데 가장 그 프리미엄 TV 1위 시장은 그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LCD까지 포함하면 비중이 확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했고 네. 디스플레이도 답변을 하지 않아 LG 디스플레이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여기서 그 OLED 에 대해서 어떤 고객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여기서 고객 구조 개선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삼성 OLED TV가 나오면 그게 이제 LG 패널을 쓰는 삼성 OLED TV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뉴스대로라면. 예. 이런 일은 참 없었죠. 예를 들면 삼성 패널로 LG TV를 판다든지 LG 패널로 삼성 TV를 판다든지 이런 일은 있었나요? 뭐 근데 이게 뭐 중국 패널 가지고 그렇게는 쓰죠. 예. 근데 이제 LG 삼성이 TV에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워낙 이제 경쟁 강자 탑 2니까 예. 아 이렇게 서로 하나 싶긴 한데 예. 했었던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길게 설명드리자면 디스플레이의 경쟁을 쭉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의 OLED를 산다 그랬다 안 산다 그랬다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네. 삼성은 OLED TV를 그 최고급 브랜드로 만들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예. 근데 LG TV에서는 가장 좋은 TV에다 OLED를 집어넣는데 네. 삼성 입장에서 가장 좋은 TV, 다회용 OLED로 가장 좋은 TV를 만들게 되면은 자기네 가장 프리미엄한 제품의 핵심적인 디스플레이 그렇지. 패널을 LG에 의존하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OLED를 또 탑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를 이제 안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의 LCD를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100% LCD를 의존하고 있을 때 중국 LCD 업체들이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려버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OLED로 이거를 멀티 밴더로 가져가는 것이 공급 정책, 구매 정책에 있어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프리미엄한 TV는 자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뭐 QNED라든지 네오 QLED라든지 이렇게 좀 다른 이름을 쓰더라도 그 중간 브랜드 정도의 OLED를 할 것이다라고 좀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비자나 뭐 총판 이런 데서 이제 좀 요구가 있는 모양이군요. 삼성에. 야 너네는 OLED 왜 안 만드냐. 예. 그러니까 OLED를 만들긴 만들되 대신 삼성의 메인 핵심 브랜드로 가는 건 아니고 예. 어쨌든 소비자 요구에 이제 맞춰는 주고 이 정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그리고 드네요. 이제 거기에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도 QD OLED를 만들었거든요. 퀀텀 닷뭐 이거 예. 그거 좀 다른가요 혹시? QLED랑은 좀 다릅니다. QLED랑 QD OLED는 좀 다르고. 예. 네. QLED는 LCD 패널에다가 필름 붙인 거고 네. QD OLED는 진짜 OLED고.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삼성이 OLED TV를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동생이 항상 형님 제 것 좀 저 다 만들었는데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뭐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좀 길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네. LG 디스플레이는 좋은 고객이 생겼다. 그래서 조금 그 실적에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 같다라고 단기적으로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뉴스삼은 이 정도 정리하고 박병창 이사님 모셔야 되는데요. 참 뭐 다양한 콘텐츠들이 요즘 유튜브에도 많고 또 뭐 틱톡이니 하여튼 다양한 플랫폼에서 뭐
꼭 경제 아니더라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은 컨텐츠들 보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꼭 뭐 3프로 TV만 보실 필요 없고 다양하게 보셔도 좋은데 3프로 TV 정도는 기본으로 하나 깔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중심을 잡거나 우리 막 뭐 좋다 뭐 안 좋다 이런 걸 이제 별로 안 하잖아요. 예, 예. 좀 중심을 하나 정도는 잡으시면서 본인의 관심 종목이라든지 뭐 관심 있는 분야 뭐 이쪽에 하나씩 이렇게 또 많이 보시는 건 저는 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심에는 3프로 TV 정도는 하나 두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저희 너무 이렇게 방향을 안 제시 안 한다라는 비판을 좀 받는 것도 있죠. 뭐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사실 그러기는 뭐 쉽지는 않고, 네. 또 그게 또 여러분의 선택에 또 영향을 또 많이 잘못해서 드리면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예.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얼른 저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예.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